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진이었습니다. 일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여야의 합의 속에 앞으로가 더 중요한 사안들이 줄줄이 처리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시점을 미루고 다음 달 27일로 잠시 미루고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던 여야가 나름의 절충점을 찾은 건데요. 이제 중요한 건 언론개혁에 대한 입장차를 어떻게 줄이느냐겠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그리고 사립학교에서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시도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비롯해 50여 건에 달하는 민생개혁 법안들이 통과됐는데요. 국민적 여론은 높았지만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여전한 만큼 이제 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정치권의 계속된 관심과 노력이 중요할 겁니다. 여야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혼란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걸 정치권도 모르진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정치권 소식, 관련 이야기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안을 평가해보고 민주당 경선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은 방송 내용과 관련된 의견과 함께 지역의 기상 상황과 관련한 문자도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 가을 장마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지금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밤사이에도 지금 비가 또 예보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청취자분들이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떤지, 혹시 비로 인한 피해는 없으신지 지역 상황을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치권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곽 기자도 굉장히 바빴죠? 네, 오늘 그 오후 1시경 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국 합의가 도출이 됐는데요. 그 계속 지금 어제부터 그 여야 간 계속 협상이 이어져 왔는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제일 큰
큰 관문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 언론중재법 개정안 결국 그 본회의 상정이 다음 달 27일로 미뤄졌고요. 네. 그리고 이 미뤄진 기간 동안 여야 의원 2명 그리고 각자 추천하는 전문가 2명씩이 참여하는 그 8인의 협의체를 꾸려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오늘로 국회에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만나서 이런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했는데요. 이 결국 본회의 상정은 한 달 미루는 대신에 이 내달 26일까지를 활동 기한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법안 내용을 협의한다. 이런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오늘 오전 박병석 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잠정 합의를 이룬 후에 각 당 의원총회를 통해서 추인 절차를 밟아서 다시 만나서 합의를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어젯밤 마지막 협상을 할 때 그때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안을 내놨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오늘 아침까지는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급반전하리라고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어제 밤에도 몇 가지 힌트들은 있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어떤 수정안, 문제가 되는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런 보도도 전해졌었고요. 그리고 어제 마지막 협상 이후에 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새로운 제안과 관련해 서로 의견을 많이 나눴다. 그러니까 최종 합의를 이룬 건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 새로운 제안이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좀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가 원내대책 회의에서 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백분 토론 불참 이런 거를 비난을 하고 국민의힘도 이에 맞대응을 하면서 좀 긴장감이 이어진 상황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여야가 지금 그러니까 여야에서 여야 의원 각각 2명씩 그럼 4명이잖아요. 네. 8인 협의체를 좀 구성하기로 했으니까 언론계 2명, 대학 교수나 전문가 2명 이렇게 지금 참여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각 당 의원 2명씩 하고요. 각 당에서 네. 추천하는 교수 또는 전문가를 국민의힘 2명, 민주당 2명 이렇게 해서 각 당 민주당, 국민의힘이 각각 4명씩을 이제 추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반반이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합의가 그렇게 썩 잘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사실 지금 핵심 내용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골자는 이 허위 조작 보도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 허위 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 이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하게 한다 이 부분인데 네. 사실 이 부분 자체에서 여야가 아주 강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인 손해배상이 왜 필요하냐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도 이를테면 민주당 출신 의원들도 이게 가습기 살균제도 아니고 이런 의견이 있긴 합니다만 민주당 이제 주류 그다음에 다수 의원들의 생각은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꼭 필요하다. 특히 어떤 서민들이 언론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입은 피해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좀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입장차가 여전히 좀 큰 부분은 그 인터넷 상의 기사에 대한 열람 차단 청구권이라는 게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보도가 있을 경우에 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주장 피해자가 이 열람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를 이제 포털 사이트나 인터넷 뉴스 제공자에게 요청을 하면 이제 기사를 열람할 수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어제 이제 협상 과정에서 다소 수정안을 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참여연대 등 이제 이른바 진보 성향 시민 단체에서도 지금 그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는 열람 차단 청구권을 어떤 요건에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걸 기사를 못 보게 하는 건지 이런 기간 등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또 진실하지 않은 보도라고 돼 있는데 이 요건도 추상적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는 예를 들면 허위 조작 보도 판별 요건, 그러니까 어떤 것을 허위 조작 보도로 할 것이냐, 네. 이걸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언론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서 이 진실과 다른 보도를 했을 경우 이런 부분인데요. 그럼 고의나 중과실은 이런 경우에는 언론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걸로 추정한다. 이런 조항이 지금 말하자면 그 언론 단체들과 야당에서 핵심적으로 가장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협상 과정에서 이 여당 민주당에서 아예 삭제할 수 있다. 이 조항 통으로 삭제할 수 있다. 이런 양보안을 비춘 만큼 아마 이 부분은 큰 쟁점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언론중재위원회 확대안 같은 경우도 네. 이 부분은 사실 야당도 원칙적으로 언론 단체도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법안 주요 내용이 총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인데요. 핵심적인 이제 징벌 손배를 도입할 것이냐, 그리고 열람 차단 청구권을 어떻게 법안 내용에 성안을 할 것이냐, 아마 이 부분이 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언론 중재위를 다 거치면서 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중재위도 나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근거가 너무 추상적이다. 이런 것에 관한 반론과 또 서로 간에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그 협의체를 통해서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언급을 좀 피해 오지 않았습니까? 말을 아껴왔는데 처음으로 입장을 냈어요. 네, 사실 청와대가 이 언론중재법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기자들이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물어도 이거는 뭐 국회 사안이다라는 네. 취지로 답변을 하지 않아 왔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 입장이 그 박형미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다른 한편으로는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다른 각도에서의 당부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당초 이제 강행 처리 방침에서 저 한 발 뒤로 민주당이 물러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의 처리 쪽으로 지금 합의안을 만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청와대가 이철희 정무수석을 통해 중재에 나섰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사실 이제 어제 오늘 사실 정확히 말하면 지난주 원래 금요일 정도에 이것을 원래 강행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과 그리고 민주당 원내지도부 간에 그 소통을 통해서 결국은 이번 주를 미뤘고 네. 그것이 결국은 다시 이제 한 달 가량 미뤄지게 된 셈인데요. 지금 이제 그 요건에 대해서 뭐 최근 당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좀 이런 강행 처리에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 이런 어떤 여론 환경의 변화 악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뭐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청와대도 지금 야당과 이렇게 지나치게 대치 뭐 파행 정국으로 갈 경우에 그 마지막 그 임기 말 국정 수행에 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갖고 있었다 이런 관측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오후에 여야 협의가 한창 이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이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를 만났는데 네. 물론 뭐 면담 내용은 뭐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이 면담에서 어떤 이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의견 조율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 문제가 풀리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국회에 지금 상정돼 있는 법안들 상당히 많았는데 민생개혁 법안들이 오늘 줄줄이 처리가 됐어요. 네, 오늘 이제 민생 관련 여야 간에 뭐 이견이 없는 법 그리고 일부 이견이 있는 법안들까지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는데요. 먼저 1가구 1주택자 이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기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이거 기재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 법안인데 오늘 통과가 됐고요. 네. 그리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군성범죄를 1심 단계부터 민간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또 법제사법위원회 권한을 체계작구 심사로 한정하는 그러니까 그 체계작구 심사의 권한을 좀 더 이제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오늘 통과가 됐습니다. 또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에 좀 이견이 있었던 법안들 중에 오늘 통과가 됐던 거는 사립학교 교사를 뽑을 때 교육청 주최 필기시험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그리고 2030년까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규정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 그리고 앱마켓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산업법 개정안 뭐 이런 법안들도 통과가 됐는데요. 야당이 이들 법안 가운데 이제 일부에 대해서 현장에서 수정안을 내면서 이제 반대 토론 그다음에 수정안을 지지해달라 이런 취지의 시도를 했지만 뭐 이거는 무위에 그쳤습니다. 반면 이제 여야 간에 뭐 합의를 거친 법안 중에서도 뭐 한 가지 법안은 통과를 그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는데요. 네. 이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법조 경력 요건을 3년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원 조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제 이거는 민주당 내에서도 사법개혁 후퇴다 이런 반론이 제기된 데 따라서 이렇게 부결 결과가 나온 걸로 그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국회에서는 오늘 또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도 의결이 됐는데요. 지난 3월 한미 간 협정이 타결된 지 약 4개월 만에 이 비준이 완료가 됐습니다. 분담금은 작년보다 13.9% 오른 1조 1,833억 원으로 앞으로 4년마다 국방비 증가율을 반영해서 인상이 되게 됩니다. 네. 네,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해서 이게 처리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가 된 거죠?
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이 수술실의 폐쇄로, 즉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내용은 이 환자 요청이 있으면 CCTV 촬영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열람은 수사나 재판 관련 공공기관의 요청, 그리고 환자와 의료인 쌍방의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습니다. 공포 후 시행까지는 앞으로 2년간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몫인 국회 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을 했다고요. 네, 공석이었던 야당목 국회 부의장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선출이 됐고요. 그리고 정무위, 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농해수위, 그리고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원회, 그리고 예결특위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로 채워지면서 이 원구성이 의석수 비례에 따라서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퇴안, 본회의 상정조차 못된 거죠? 네, 오늘 본회의에 이게 상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 정의당은 수석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국회법 절차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고 갈걸 처리하면 될 일을 서로 자기 당에 불똥이 튈까봐 눈치 보며 서로 손가락질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비겁하다 보되 한심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이 오늘로 마감이 됐는데, 마감되기도 전부터 지금 경선 룰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고 있어요. 네, 지금 사실 국민의힘 경선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1차, 2차, 3차 이제 최종 이렇게 경선을 하도록 돼 있는데, 1차 경선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 100%거든요. 네. 그런데 이 여론조사 100%를 할 때 여기에 범여권 지지층,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정의당 지지층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역선택 방지 조항을 이 1차 경선 안에 규칙에 넣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지금 최재형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하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는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대립하는 양상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 유승민 전 의원은 이제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순간 공정한 경선은 끝장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이미 확정된 경선 룰에 토시 한 자도 손대지 말라,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특히 정홍원 위원장을 겨냥해서 오직 윤석열 후보를 위한 경선 룰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그런 식으로 경선판 깨겠다면 사퇴하라, 이렇게 사퇴 주장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죠. 네, 홍준표 의원도 경선준비위원회가 확정하고 최고위가 추인한 경선 룰을 후보자 전원 동의 없이 선관위가 논간으로 뒤집으려 한다면 경선판을 깨려는 이적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제 이거는 왜 이런 말이 나온 거냐면, 사실 이제 경선준비위원회에서는 서병수 위원장이 위원장이었던 경선준비위원회에서는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이런 의견을 만들어서 최고위에 제출을 했고, 최고위에서는 승인을 했고, 이후에 다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어제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이 경준이가 만든 경선룰은 전부 다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홍원 위원장의 논리는 경준이가 준비한 안은 하나의 안에 불과하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안을 전부 검토해서 가감하기도 하고 다른 걸로 대체하기도 할 것이다. 경준이 안이 확정된 거면 그냥 그걸로 경선하면 되지 뭐하러 선관위가 이렇게 고생을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전 어떤 경선 룰과 관련한 부분은 경선 선관위에서 정할 부분이고, 이거를 경선준비위원회, 경선기획단, 이제 이런 데서는 이런 걸 정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선관위가 결정할 문제다라는 게 지금 정홍원 위원장의 인식인 겁니다. 물론 맞긴 하지만 최고위원회 의결까지 거친 이제 경선 룰인데 그걸 다시 손댄다고 얘기하니까 후보들 간에 지금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건데요. 지금 홍준표 의원하고 유승민 전 의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 쪽에서는 또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에서는 이제 지난 일요일에 캠프 공보특별 명의 논평을 내서, 여론조사를 보면 선거 결과를 훼손하려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개입이 명백한데 바라만 보고 있으라는 거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유승민 후보는 국민의힘이 아니고 민주당 후보냐, 이렇게 비난을 하는가 하면,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도 당대표일 때는 민주당, 정의당 지지층은 우리 당 후보 뽑는데 투표권 줄 수 없다고 했던 분이 이번 경선에서는 갑자기 역선택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하면서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론 갈등 어떻게 정리될 거라고 보세요? 사실 이제
모든 권한은 지금 최고위에서도 이 경선 관련 이 권한을 모두 선관위에 줬다. 어제 이제 이준석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정홍원 위원장이 이끄는 선관위의 결정에 달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현 상황으로 봐서는 사실 뭐 기술적으로도 이를테면 그 역선택이라는 거를 뭐 100%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지금 기술적인 방법은 좀 그 존재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2차, 3차 경선도 아니고 1차 경선 한 번 하는 거 관련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걸 아주 강경하게 반대하는 측은 물론 이제 최재형 후보, 윤석열 후보가 반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조금 더 최재형 후보보다는 반대의 강도가 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봐서 뭐 당내 상황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좀 굳이 이제 앞서 경선 준비위원회에서 정한 그 역선택 방지룰을 뭐 추가로 넣는 거는 가능성이 좀 낮지 않느냐 뭐 이런 관측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상황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볼까요? 민주당에서 오늘부터 경선 투표가 사실상 시작이 된 거죠? 네, 오늘 그 지역 순회 투표가 첫 지역 순회 투표가 그 대상 지역인 대전 충남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다음 달 4일 이 대전 충남 합동 연설회에서 이제 오늘부터 5일간 투표한 결과가 공개가 되게 됩니다. 그 현장 투표는 일반 당원 그리고 국민 선거인단 가운데 별도로 신청한 사람 이렇게 현장 투표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온라인 및 ARS 투표가 이제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닷새간 계속 진행이 됩니다. 네. 이른바 명락대전이라고 불리죠. 이재명 지사 측과 이낙연 전 대표 간의 비방전이 다시 재점화된 분위기예요. 네,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낙연 후보 측의 윤영찬 의원을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뭐 당내 경선에서 저를 공격하려고 범죄 행위일 뿐 아니라 인간적 도의에 반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공식 사과하라. 뭐 이런 강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지사는 윤영찬 의원을 향해서 이 무료 변론 논란과 관련해서 재산신고 내역 재판 전으로 이 명목 재산이 1억 3천만 원, 주택평가액 증가를 제외한 실재산은 3억 원이 줄었다면서, 그런데 윤영찬 의원은 재산이 늘었다며 MB 변호사비 대납을 생각하게 한다고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가 성남 중원인 점을 겨냥을 해서 저의 정치적 근거이지만 윤영찬 의원에게는 아무 연고도 없는 곳이다. 또 윤 의원이 이 지역 선거에 출마하면서 저와 찍은 사진을 선거운동에 활용했다. 이런 점까지 이제 들춰내면서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지나쳤다 이렇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사비 대납 사건, 이른바 뇌물 사건 아니겠습니까? BBK 사건과 관련해서 그 뇌물 사건하고 이번 사건하고 비교하니까 이제 정치적, 그러니까 인간적인 도의라고 하는 표현까지 나온 상황인데, 이낙연 전 대표 입장도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 전 대표 본인은 이제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원팀이 되는 데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언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전 대표, 하지만 이제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이 적반하장이라면서 변호사 수임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뭐 전후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사실관계를 다 공개하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캠프의 배재정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 캠프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지금이라도 빨리 제대로 변호사 비용에 대해 설명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 윤영찬 의원도 오늘 이재명 지사의 자신을 겨냥한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 도무지 수긍할 수 없는 인신공격이다 이렇게 붕괴하면서 오히려 이 지사가 사과해야 할 일이다 반박했습니다. 충청권 순회 경선 앞두고 서로 간의 기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말 나온 김에 민주당 순회 경선 투표 일정을 좀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이제 대전 충남 경선이 시작이 됐고요. 네. 그래서 발표되는 날 기준, 그러니까 투표 기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대전 충남이 9월 4일이었고 세종 충북이 9월 5일, 그리고 대구 경북이 9월 11일, 강원이 9월 12일. 그리고 광주 전남 9월 25일, 전북 9월 26일, 그리고 제주가 10월 1일이고요. 부산, 울산, 경남이 10월 2일, 그리고 인천이 10월 3일, 경기 10월 9일을 거쳐서 서울 10월 10일, 이걸 마지막으로 순회 경선이 끝나게 됩니다. 네. 이 권리당원은 이제 지역별 경선 당일을 포함한 5일간 첫째 날, 둘째 날 온라인 투표, 그리고 셋째 날, 넷째 날은 ARS, 그리고 마지막 날은 자발적 ARS로 투표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의원 권리당원 별개로 이제 일반 당원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인단 투표는 1, 2, 3차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1차 결과는 9월 12일, 그리고 2차는 10월 3일, 3차는 10월 10일에 공개가 되게 됩니다. 네, 9월 12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앞서 프로그램 시작할 때 지금 지역 기상 상황, 지금 가을 장마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상황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9652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파주에서 양주로 넘어가는 퇴근길인데 비가 꽤 오네요. 늦은 밤 빗길 시사회 들으면서 안전운전하세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5014님, 여기 대구입니다. 김성환의 시사회는 제가 오늘 채널 돌리다 처음 듣게 됐는데 앞으로 관심 가지고 종종 듣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날씨는 국지성으로 지역마다 비가 심하게 내리는 데가 있네요.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계속 지역 상황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네,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다음 달 27일까지 상정을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에 반대한 민주당 의원들이 당내 일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문자 폭탄을 받은 사실도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 신중론을 제기했던 분이죠.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이신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언론중재법 개정안 원래 민주당에선 강행 처리하는 쪽으로 좀 무게가 실렸었는데 지금 본회의를 앞두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시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야당의 그동안 좀 비협조나 그 심히 적극적인 그런 태도가 별로 없어서 이 법이 자칫 표류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기운이 많이 뜻이 모아졌을 때 좀 하자라고 했지만 아무래도 여론이 워낙 이 법안에 대한 내용적으로 문제 제기를 많이들 하시고 네. 또 이것이 야당은 물론이지만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 시민단체들 전문가 분들이 이 법에 대한 수기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보다 더 여론과 함께 좀 더 숙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에 대한 논의를 조금 속도 조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내 강성 지지층들이 신중론을 보였던 의원들에 대해서 이른바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문자 많이 받으셨어요? 네, 문자 받죠. 저는 그동안 이런 저런 이유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받아왔는데요. 네. 이번에는 정도가 그전 정도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처음 받아보시는 의원들은 굉장히 좀 압박감을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체 어느 정도 문자가 오는 겁니까?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다른 중요한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구분도 잘 안 되고 중요한 메시지 이런 것들을 받는데도 상당히 제약이 있고 또 하여튼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하여튼 좀 심한 거친 표현들도 좀 있다 보니까 네. 예. 좀 그렇죠. 근데 어제 저녁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에 나타났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청와대 의중이 좀 반영이 된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은 부담을 많이 갖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임기 지금 몇 개월 남겨놓고 네.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을 원만하게 잘 처리가 돼서 내년도에 그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좀 이어지기를 바라는 게 구상일 텐데 네. 만약에 여야 간에 큰 파열음이 나서 예산 국회도 물론 다수 의석이니까 통과시키는 거에 큰 맘만 먹으면 못할 건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파열음을 갖고 했다면 상당히 부담이 국정 운영에도 상당히 지장을 주는 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정 5년을 잘 마무리해야 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는 당연히 부담스럽고 또 민주당도 문 대통령의 국정 마무리를 위한 잘 지원과 협조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한 것이죠. 네, 환영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도 나왔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좀 숙고가 필요하다. 또 야당과 언론계 시민사회가 걱정하고 있는 이른바 뭐 독소 조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지칭하는 듯한 발언도 했는데 또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들, 이 상당수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가짜뉴스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도 같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의 그렇습니다. 뜻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체로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미디어가 워낙 다양해지고 미디어와 관련된 정보나 또 개인의 인격 또는 명예, 사생활 이런 데에 침해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개인의 침해 권익을 침해가 있는 걸 예방하고 만약에 침해가 있다면 사후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나 지금 현행 제도 운영은 훨씬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어쨌든 피해자 구제를 좀 더 두텁게 강화해야 된다. 그 필요성은 당연하거든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다고 해서 언론의 자유를 위협을 가하거나 또는 심하게 그 제약을 가하면 또 중요한 민주주의의 생명선인 그 언론의 자유도 또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언론의 자유와 피해 구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개인의 명예나 권익 등을 잘 보장될 수 있도록 이것을 잘 절묘하게 균형점을 찾는 게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신중론을 펴시지 않았습니까? 그 일종의 이제 최대한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일종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신 겁니까? 아니면 언론중재법 개정안 그 자체에 문제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둘 다 문제 제기를 했죠. 내용적으로는 네. 법률상 추정은 그거는 입법 기술적으로 너무 무리한 그 좀 우격다짐 조항이다. 말하자면 입증을 하는 건 결국은 그 책임의 유무를 정하고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데 이거는 합리성이 바탕을 둬야 됩니다. 네. 그런데 한쪽을 보호하거나 한쪽을 두텁게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쪽을 완전히 이렇게 균형을 깨게끔 그렇게 해버리면 부담을 지우면 소송의 승패는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결정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론의 자유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와 피해 구제를 두텁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서 절묘하게 묘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원고는 그 법률상 추정에 의해서 그냥 손쉽게 입증을 해가지고 승소를 쉽게 해버리는 또 피고는 입증의 부담이 완전히 뒤집어 쓰는 격이되다 보니까 그 완전 패소가 되는 그런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까지 큰 제약과 위협을 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내용적으로도 문제 있고 또 절차적으로도 어쨌든 간에 여러 이해관계자들 또는 전문가 그룹에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고 있고 민주당 말고는 원군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거는 논의 구조에 좀 숙성을 시키고 여론을 공론화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 서리걷다. 좀 더 숙성되게끔 노력이 더 해야 되고 만약에 미진한 게 있다면 곧 보완해야 되고 말씀드린 법률상의 추정과 그런 같은 것들은 당연히 그런 삭제 폐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네, 뭐 이런 것들을 알겠습니다.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8인 협의체로 논의를 좀 이끌어가기로 합의를 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의원님께서는 당 선관위원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지금 경선 관리에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강행 처리했을 때 지금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매우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는 어쨌든 힘자랑하는 거는 별로 좋게 보지를 않으시거든요. 네. 그리고 그동안 쭉 그것이 누적돼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은 것이 지난 4.7 재보궐선거였고 그때 당으로서는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는데 그로부터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또 힘자랑 이렇게 막
사회적으로 반대하는 그룹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였을 때 별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너무 많고 결국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악법을 만들었다라는 또 역사적 평가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죠. 그것 때문에 상당수의 의원들이 좀 더 속도 조절하고 숙성시키고 좀 더 논의 구조를 잘 해서 그래도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구축된 다음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그동안에 뭐 당선관위원장으로서 당내 여러 가지 갈등을 조율하시느라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9월 4일 대전 충남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 순회 경선이 시작이 됩니다. 이미 뭐 이제 투표에 들어간 상황이기도 한데요. 네, 오늘부터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그 첫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후보 입장에서 어떤 네네, 의미가 그렇습니다. 있다고 보십니까? 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경선 시작에. 네, 아무래도 이제 충청권이니까 특별히 여기에 지배적 영향력이 있는 후보들은 별로 없고요. 네. 이제 어느 후보가 이 중원 충청권에서 투표를 좀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앞으로 그런 상황이 많이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이런 짐작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충청권이 뭐 특별히 어느 쪽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황도 또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또 잘 절차적으로도 잘 해야 되고 코로나19라는 방역 뭐 이런 제약 때문에 사실은 선거운동도 예전만큼 그렇게 뭐 하지 못합니다. 그냥 조용하게 방역 관계를 철저히 지키면서 사회적 거리를 지키고 개인 방역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전처럼 이렇게 붐업시키는 데는 제약이 있지만 그러나 지역 순회를 통해서 지역의 여론도 흡수하면서 포섭하면서 경선 과정을 말끔하게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각 후보들은 이제 투표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서 큰 바로미터가 될 중요한 접전지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경선 시작도 사실 하지 못했다. 순회 경선 시작도 안 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른바 무료 변론 문제를 두고 이재명 지사 측하고 이낙연 전 대표 측의 뭐 일종의 공방, 뭐 이른바 명락대전이라고 불리는 게 다시 시작이 됐거든요. 뭐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뭐 이낙연 뭐 전 대표 캠프 측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변론 문제까지 끄집어내면서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이거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다 이러면서 법적 대응 의지까지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조금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뭐 경선을 하다 보면 조금 선을 넘고 좀 과열되고 이것이 이제 원팀 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잘 자중도 이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또 선관위가 너무 과도하게 또 개입을 했을 경우 또 불공정 시비가 또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각도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잘 관리해야 될 또 책무도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을 지켜보고 그때 좀 어떤 조치가 필요하면 그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대통령 후보자 자격검증위원회를 즉각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뭐 전에도 이제 똑같은 문제 제기가 있었을 때 뭐 그거는 뭐 못할 바가 없지만 다만 이것은 선관위가 혼자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기구를 새로 만들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가동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대표나 최고위원회에서 좀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지도부에서는 이미 경선이 시작이 한참 돼 왔고 그러던 도중에 검증기구를 만들 경우에는 또 다른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수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선관위의 판단보다는 최고 지도부의 어떤
검토나 그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그거는 뭐 최고 지도부하고도 의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 문제 제기가 된 이상. 예.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일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왠지 오늘 이미지가 좀 달라 보이시는데요. 아, 오늘요? 네, 네. 오늘 좀 이곳저곳 갔다 오느라고 평상시보다 좀 머리 힘을 좀 특히 오늘 비 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러게요. 아침에 야, 이거 머리를 미리 안 하면은 이게 좀 많이 죽겠다 이래가지고 오늘 머리를 거의 뭐 그 닭의 부리처럼 이렇게 아침에 세웠는데 지금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네. 특별히 외모에 신경 쓰시는 김덕진 부소장께서 한 주간의 주요 이슈 어떤 흐름을 발견하셨을지 궁금한데요. 네, 이번 주는 이제 한 1,572만 건 정도의 글이 있었는데요. 지난주 1,633만 건보다는 약간 하락했는데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역시 1위로 가장 많이 증가된 거는요. 네. 스포츠 분야가 상당히 많이 관심 받았습니다. 스포츠요? 네. 스포츠라고 하면 어떤 분야일까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는데요. 네. 첫 번째는 패럴림픽 관련 네, 소식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호날두 선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호날두라는 이름이 축구 팬들 사이에서 약간 금기어처럼 됐었던 기억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네네. 어떻게 보면 유벤투스 떠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복귀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뭐 이적료가 한 310억 정도를 받고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뭐 다시 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나이가 만 36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축구 선수 치고 나이가 꽤 있는 편인데 그렇죠. 그런 큰 돈을 받고 다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간다라는 게 상당히 좀 관심을 받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유벤투스 원정 때 이제 1분도 출전하지 않아서 이제 미움을 받기도 했었는데 네. 과연 이제 친정팀으로 다시 가서 어떤 모습 보일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았고요. 가장 많은 키워드는 역시 패럴림픽 관련된 그렇죠.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뭐 며칠 이제 30일이죠. 이제 패럴림픽 때 이제 태극기 3개 그러니까는 탁구 남자 단식의 금은동을 싹쓸이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우리가 감격적인 모습을 보았는데요. 네. 근데 이분들의 스토리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주영대 선수, 김현욱 선수, 남기원 선수 이 3명이 이제 금은동을 이제 목에 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금메달을 이제 획득한 주영대 선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체육교사를 꿈꾸면서 체육교육과에 입학을 했는데 94년에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하반신을 크게 다쳤다고 해요. 네. 그리고 나서 4년 동안 집 밖에 나오기 힘들 정도로 좌절감에 빠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PC통신을 통해서 다른 장애인과 아픔을 나누면서 이제 몸과 마음을 회복했고 이후에 이제 웹 디자이너, 컴퓨터 웹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2008년 복지관에서 탁구를 시작했는데 이 탁구를 시작한 게 2014년에 장애한 아시안 게임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오는 거의 뭐 인간 어떤 그 드라마 같은 정말 드라마 같은 스토리들을 다들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뭐 그 외에 나머지 은메달을 획득하신 김현욱 선수 같은 경우에도 2011년에 낙상 사고 당해서 장애 가지신 이후에 탁구 라켓을 잡았고 또 이제 남기원 선수 같은 경우도 1986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10년 넘게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복지관에서 탁구의 매력에 빠져서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인간 승리 그리고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이 이번에 패럴림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2004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내용들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예를 들면 이제 2004년 아테네 대회부터 5대회 연속도 출전한 베테랑 김영건 선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또 다른 남자 단식 결승에서 이제 세계 1위 압둘라 위즈루 투르크에게 역전패를 당했지만 어쨌든 또 다른 단식에서 또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네. 이런 상황에서 금운동 그리고 또 다른 단식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였죠. 또 다른 단식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패럴림픽을 안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네. 패럴림픽이 상당히 좀 흥미로운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장애라는 게 등급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움직이시는 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경기를 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장애가 너무 심하고 어떤 사람은 장애가 덜 심하면 이 사람들끼리 경기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패럴림픽은 전체적으로 그
그 장애 수준에 따라서 경기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탁구 같은 경우에는 지체장애인 1등급에서 10등급 그리고 지적장애인 11등급으로 이제 분류가 돼요. 네. 총 11개 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중에서 특히 이제 지체장애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선수 1등 이제 1에서 5등급이 있고 입식으로 하시는 6에서 10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급별로 대결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급별로 메달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재미있는 게 경기 수는 오히려 그러니까 종목 수는 일반 올림픽보다 11개 정도 더 적거든요. 근데 메달 수는 이것 때문에 200개가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 이제 그 급수마다 금메달이 나오고 은메달이 나오고 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장애 등급별로 종목이 세부적으로 나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좀 여러 가지 좀 재미있고 흥미있는 오히려 일반 경기보다 좀 재미있는 경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들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농구 경기가 상당히 좀 흥미로웠는데 네. 농구 같은 경우도 휠체어 안에서 이제 농구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농구를 할 때 실제로 신체적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서 똑같이 점수를 낼 때 이제 점수의 어떤 기반들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5명을 그러니까 일반 모두 다 장애 등급이 뭐 낮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네. 장애 등급에 따라서 사람마다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명이 총 14점이 넘어가지 않게 그 안에서 이제 제한을 두고 이제 어떤 그 선수들을 뽑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 행동의 자유로움에 따라서 등급을 분류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수들을 조합할 수 있는데 일정한 점수 이상은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선수를 공평하게 구성해야 된다. 네, 단체 종목 농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고 탁구 같은 경우는 개인 종목이기 때문에 등급별로 경기를 해서 각 등급별로 메달을 주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뭐 패럴림픽 TMI 좀 하나 말씀드리면 패럴림픽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어인 이제 파라 옆에 나란히 그리고 올림픽이 결합된 단어인데요. 최초의 패럴림픽은 원래 재활을 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들의 제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처럼 이제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가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도쿄 패럴림픽에 신설된 2개의 종목이 태권도 그리고 배드민턴이 처음으로 이제 신설 종목으로 나왔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 이제 며칠 안 남았다고 알고 있는데, 네, 9월 5일까지죠. 네, 선전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스포츠 분야에서 흥미로운 키워드가 또 있다고요? 네, 오늘 스포츠 얘기가 좀 많은데 네. 토성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토성요? 그럼 네, 이게 뭐냐면 과학에서 나와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프로야구 중계화면 방송에 토성이 아주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오, 네, 그래요? 정말로 그 제가 화면을 봤는데 토성 그 우리가 이제 띠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안에 있는 것까지 정말 다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선명하게 나온 거예요. 잘 못 보는데. 그렇죠. 그래서 캐스터나 해설자들도 저거 무슨 토성이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진짜 토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는 네. 얘기들이 좀 나온 건데요. 이제 8월 29일 삼성과 KT 경기 8회 말에 밤하늘에 그런 고리 모양의 미확인 물체가 있으니까 그거를 토성이죠. 근데 설마 토성이겠어요? 이랬는데 진짜 토성이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찍혔느냐? 일단은 우연도 여러 가지 겹쳤는데 토성이 지구에서 관측하기 가장 좋은 위치가 있었고 또 최근에 이 중계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중계 카메라가 거의 아마추어 동호회에서 쓰는 천체만원경 수준의 성능을 보이고 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 타자를 촬영할 때 쓰는 카메라가 흔들림 방지 기능이 계속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동작들을 다 커트로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줌을 아주 멀리 이제 비춰도 흔들림이 거의 잡히지 않는 뭐 이러한 기술들 그리고 마지막에 카메라 담당자가 센스 있게 이제 그걸 잡아놔서 우연이지만 오히려 일반적인 과학 채널에서도 보기 힘든 이런 좀 토성이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관심이 컸던 주제도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는 사회 분야에서 172만여 건 정도 언급이 됐는데 주요 키워드는 역시 개강입니다. 이게 올해 이제 하반기에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그 대면 기대했었는데 네. 김 빠진 20학번에 대한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제 서울대에서 2020년 서울대 신입생 844명을 대상으로 교육 수요자 만족도를 조사를 했는데 2019년에는 5점 만점에서 3.62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20년에 3.03점까지 떨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역시 동기와 선배와 교류기에 없다. 그리고 다 행사 취소되고 집에서만 맨날 보내니까 오히려 감정적으로 힘들고 이거 학교 다니는 건지 뭐 인강 듣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2년 넘게 지속되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힘듦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안쓰러워요. 대학 4년 중에 2년이 날아가거나 네.
2년제의 경우에는 2년이 다 지금 그쵸. 친구들도 제대로 못 네, 만나고 저도 좀 안쓰러워해 주시면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요? 지금 박사 과정을 20학번으로 시작했는데 아 그래요? 다음 주에 졸업 시험 봅니다. 동기분들 제대로 한 번도 못 보고. 아니, 논문 쓰는 데 한 몇 년 걸려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자, 3위 주제는 뭐였습니까? 3위 주제는 IT 과학 분야인데요. 두 가지 키워드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불소라고 하는 키워드고요. 두 번째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불소는요, NC소프트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네.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게임이에요. 이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나왔는데, 이게 사용자의 엄청난 혹평 그리고 실망을 받으면서 NC소프트 주가가 지금 계속 급락하고 있거든요. 그 네. 원인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게임이 나왔는데 이게 너무 시장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토론이 일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아마존이라는 키워드 같은 경우는 오늘이죠. 31일부터 국내 이커머스 쇼핑몰인 11번가의 제휴를 통해서 아마존이 이제 국내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사이트 말고 11번가 사이트에서 사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직구하려고는 영어로 돼 있고 뭐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달러 내야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한글로 돼 있는 메뉴에서 우리나라 돈 계산하고 그리고 이제 뭐 28,000원 이상 사면은 배송비도 무료로 되는 네. 약간 한국형 서비스에 가까운 형태로 아마존이 이번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프 때 살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중에서 네. 귀가 솔깃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제 할인할 아마존이 이런 방식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아마존이 전 세계에 지금까지 12개의 나라에 진출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현지 사업자랑 제휴하는 건 한국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손을 잡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의 11번가 지분을 30%를 아마존에 넘겼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이 시장, 우리나라 시장이 아주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온라인 시장 규모 전 세계 5위라고 해요. 네, 우리 인구에 대비하면 상당히 큰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를 직접 진출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경쟁이 심하니까. 실제로 중국에 아마존이 진출했다가 상당히 큰 피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식으로 약간 제휴할 수 있는 형태로 조금씩 한 단계씩 나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그 지옥화 모델을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네네. 자, 4위 주제는 뭐예요? 이 4위는요, 문화 관련 분야가 나왔어요. 예. 관련 키워드가 근데 재밌는 게 저자, 출판, 가을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가을은 책 읽는 계절. 네, 독서의 이번 주는 계절. 좀 책 내는 계절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실은 저도 책을 하나 냈습니다. 책 내셨어요? 네, 뭐 조그마한 책이긴 한데 공저로 이런 뭐 메타버스 관련된 책 하나 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 내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말이에요. 자, 마지막 키워드로 가볼까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경제 분야 5위 키워드가 기준금리라는 키워드 나왔고요. 역시 금리 인상되면서 이자 늘고 한도 줄고 대출 한파 오니까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하는 B2 개미들 좀 불안하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6위는 생활 키워드인데 집중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거든요. 집중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자발찌 연쇄 살인범. 이 사람이 이제 집중 대상자였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건데 네. 재범을 못 막아서 상당한 분노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대응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만 말뿐인 대응 아니냐 소극적인 대처 아니냐 그래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 이 이슈는 아마 다음 주까지도 좀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라 그럴까요? 참 많은 분들이 놀란 사건이기도 했고요. 맞아요. 지금 오늘 구속됐다고 하는 소식,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고 하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벌였을까?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집중이라는 키워드를 진짜 집중해서 검색한 것도 이제 그런 근본적인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바람을 좀 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럼 근데 오늘 책 냈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책 안 갖고 오셨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조그만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가을은 독서의 계절. 네. 알겠습니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이수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밤참 뉴스와 흔적의 역사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전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수도권과 충남권, 강원 중남부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